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어제 제가 촬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재촬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촬영할까 했는데 오후 4시 15분이 됐고요. 점심 먹고 나서 굉장히 피로감에 쌓여서 눈을 붙였다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수학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영상으로 두 개 올렸었고 이후 저의 연구 분야를 이제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 촬영까지 수학 교육학 내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이제는 촬영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 수학교육학으로 이번 학기, 뭐 이번 학기라기보다 이번 하반기가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23년에 되고서 제가 영상을 30개를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목표를 많이 해서 35개 내지는 40개까지 제가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촬영하고 컨텐츠 짜서 60개를 넘어보는 게 이번 하반기 목표입니다. 그동안 논문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지금도 논문을 쓰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 이제 생각들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현재 수학적 의사소통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수학 교육학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거의 키워드적인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정말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것보다 이런 소재들도 현재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를 연구할 계획에 있다 내지는 연구 중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영상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올려놓긴 했는데 이런 컨텐츠적인 내용들도 함께 다루면 저 스스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를 소개합니다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는 몇 가지를 좀 제시할 건데 그 첫 번째는 기초학습 부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학습 부진. 여러분들이 학습 부진이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예비교사분들이 들으신다면 어, 많이 들으셨을 법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 부진이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왜 중요해졌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학습 부진화의 개념과 수학 학습 부진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부진화라는 단어가 쓰면은 좀 부정적인 단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 수포자 이 단어 또한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포자는 이제 수학 포기자라는 단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시점에서 수학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포기한다라고 해서 수포자 이렇게 붙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수학 포기라고 했는데 수학 말고도 다른 교과목들도 이제 결합이 된다면 학업 포기가 등장하기 마련이고요. 여러 개념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 학술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 학습 부진화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했던 1998년의 자료에 따라 정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 또는 학습 상황에서 부진을 야기하는 모든 학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낀다와 학습 상황에서 부진을 야기한다라는 것인데, 학업 수행에서 곤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 말고도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학업 수행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내지는 예체능 계열에서도 이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도 이 학업 수행에서 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수학교육 전공이니까 수학으로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줬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습 부진한 학생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습 부진화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이어나가겠지만, 학업 수행에서 곤란을 느낀다라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이제 그룹이 속해 있는 학생에게도 학습 부진화라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영재학습 부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영재학습 부진은 이제 영재학교, 영재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 내지는 어떤 개념을 설명했을 때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받아들이나 활용하지 못하고 수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칭하는 단어로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상황에서 부진을 야기한다라고 했는데, 학습 상황에서 부진을 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를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기초 학습 부진과 기본 학습 부진입니다. 기초 학습 부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 세 가지 언급을 해보면,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세마기, arithmetic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3Rs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어퍼스트로피를 좀 썼는데 어퍼스트로피가 아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퍼스트로피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3RS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이 기초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으로서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습 부진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기초 학습 부진입니다. 근데 기본 학습 부진은 학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즉 학업 기준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잡아놨는데 그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를 기본 학습 부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고 있을 텐데,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지금은 이제 표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전수 평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점이 맞다면 2018년부터 표본 평가로 바뀌었고, 그 이전까지는 다 이제 전수 평가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본 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표본인 경우는요. 왜냐하면 3% 내외의 학생이 응시를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97%의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2022년인가 1년부터 맞춤형 도입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라는 개념으로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문제를 이제 풀게끔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수평가인지 제가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전수평가라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등장할 개념이겠죠. 학생이 현 시점에서 어디의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좀 피드백해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둘의 지금 개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 수행에서 곤란을 느낀다, 학습 상황에서 부진을 야기한다 라고 한 정의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러한 학생들이 곤란을 느끼고 부진을 야기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잠깐 마이크를 살짝 봤는데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아갖고 잠깐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학습 부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수학 말고도 다른 영역에서도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수학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학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학학습 부진화라는 개념이 따로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학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인지적 영역이라 한다면 이제 성적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건 말고도 정의적 영역이 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흥미, 자신감 등의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 평균 수준, 즉 이때는 인지적 영역에서 그 수준이 어떤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수학학습 부진화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서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게 좀 있는데요. 수학에서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들은 아마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서 다루는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이 정규분포라는 내용을 들으셨다면 여기에서 좀 아실 만한 부분일 겁니다. 정규분포는 대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나타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그 분포의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7%에서 누적 11%, 3등급이 12%인가 해서 누적 23%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을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종 모양처럼 생깁니다. 종 모양. 근데 그 종 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을 가지고 마이너스 1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표준 편차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표준 편차의 그 간격을 가지고 하나 마이너스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 값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수학학습 부진화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평균이 50이 정 가운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예를 들면 80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점이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60점 이하의 점수는 모두 학습 부진화 학생들입니다. 물론 80점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20점이면 그 안에서 분포는 60에서 100점은 굉장히 많은 밀집을 하고 있겠지만, 이는 정확한 정규 분포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서 정규 분포가 나타나려면 가운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0과 1을 사용했을 때 그게 마치 종 모양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어떤 수준에서 기대치가 있고 또 기대 평균이 있을 텐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 이제 표준 편차를 설정하고 그 이하의 값을 뭐 어떤 예를 들면 잠재적인 수학 학습 부진 그리고 그 이하를 학습 부진이라고 설명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이 발표된 시점이 2006년이다 보니까 물론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서는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학습 부진화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른 교과목은 정상 궤도에 있으나 수학만 학업 성취가 낮은 경우입니다. 국어, 영어 이런 교과목에는 정말 기초 학력이 우수하거나 보통 수준에 이르지만 수학만 기초 학력 미달 수준에 있다면 이 또한 수학학습 부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국어, 영어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갖죠. 예를 들면 수학은 하나를 몰랐을 때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다가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을 만약에 본인이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연립 1차 방정식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도 그래서 위계성이라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공유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학학습 부진이 왜 나타날까? 이런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건은 사실은 학습 부진이니까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수학 불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는 수학 불안에 관련해서 컨텐츠도 지금 생각을 해둔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촬영을 하게 된다면 수학 불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학습 교과 요인이라고 해서 5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고 학생 요인 3가지 그 뒷부분에 교사 요인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학습 교과 요인은 굉장히 많은 하위 요소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 교과 요인에서 보면 일단 위계성 아까 말씀드렸죠. 선수학습 그러니까 선수학습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시점으로 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까지의 모든 학습이 선수학습입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고 선수학습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선수학습은 앞전에 배운 것까지를 선수학습이고 뒤에서 배울 내용을 후수학습이라고 하는데 선행학습은 본인이 있는 이 기점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선수학습이 이제 결손했었을 때 어려움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정식 이외에도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의 정의를 알지 못한다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타나는 뒷부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중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러면서 뒷부분은 미분, 적분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학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단원 또한 그래서 중요하게 구성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7차 개정교육과정 당시
삼각비가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이후인 학생들께서 이 학생분 아니면 저를 대신 이제 구독자분들 이렇게 들으신다면 11월에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가 11월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어쨌든 진도는 나가야 하니까 진도를 나갑니다. 하지만 시험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삼각비가 뭐였을까? 저도 사실 그때 삼각비를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함수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 때문이라도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음 학습을 계속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손이 특히 수학은 하나라도 빠지면 계속 연세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게 되는 어떤 성격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것만 중요시 해왔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정수와 유리수 부분에서 음수를 배우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으실 거고요. 특히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라는 이 조건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죠. 특히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를 증명을 하지만 학교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증명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달라진다는 부분은 고민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학습 교과 요인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상화, 일반화, 특수화, 기호화, 그리고 형식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네모라는 것으로서 식을 만들고 답을 구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학교에 와보니 1차 방정식, 뭐 그 전에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 하나 있다면 이를 x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x, y, z까지 나오는 그런 미지수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a, b, c라는 상수와 p, q, r 뭐 이런 문자들이 같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호를 언급하고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부담도 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수인데, 분수를 왜 어려워할까 고민을 해보면 나누기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분의 몇으로 또 설명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호 자체로도 어려워하면 이 또한 이제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도 극히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좀 적어봤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로 활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로 적용한다. 이 적용, 활용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수학적 모델링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수학 예비 교사분들께서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수학적 모델링이란 실세계를 수학적 세계로 돌리고 수학적 세계를 다시 실세계로 오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혹시나 답에 대해서
구해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그런 문제만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에서 내적 문제가 있고 외적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적 문제가 이제 문장제의 문제인데, 사실 문장제 문제라는 단어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문장제가 맞습니다. 제가 문장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문장제고요.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생활로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해보는 시간 없이 계속 이제 수학 수업에 진도를 나가고 그거에 맞게 문제를 풀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수학적 용어에서 추상적인 성격과 엄격한 정의에서 오는 저항감,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학습 효과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요인을 살펴보면 이제 학생이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계성에 따른 학습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학습 효과 요인의 위계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자극 없이도 수학의 상시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수학만큼 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는 사실 교사 요인도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교사 요인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학교에서 난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하지만 이제 이게 일반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만약에 된다면 데이터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확인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실생활 적용에 대한 직접적 제시가 불가능할 때, 이런 부분도 학생 요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사 요인입니다. 교사 요인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먼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발생하는 내용, 이를 교수학적 문제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교수학적 문제라고 한 이유는 사실 초등 쪽에 좀 더 많습니다. 초등 수학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 교육과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만은 아닐 거예요. 초등 수학교육 심화 전공이 있고 또 영어 쪽이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요인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재현 부분이 뭐냐면,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더 집중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투여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덜 하느냐? 그것만은 또 아닐 겁니다. 교사 개개인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또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의사소통인데요. 제가 여기서 의사소통을 왜 이야기할까요? 교수자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판서를 하거나 PPT를 활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반응이 무관심이라면, 무반응이라면 상호작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교사가 계속해서 유도를 시켜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못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환경 요인에 살펴보면 이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교실 문화, 친구 및 또래 집단, 그리고 환경인 외적 요인으로서 학부모 집단, 생활 패턴, 입시 제도 및 내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학학습 부진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해 보면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특성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학습 능력이 다소 낮을 때 이를 지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정의적 특성에서는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 자 말씀드렸던 정의적 영역이죠. 이런 부분이 다소 낮고 이 낮은 경우가 결국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리면서 경험이 누적되면 결국에 자아 개념 형성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불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의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용어가 하나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융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스템 교육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시행이 안 됐었죠. 당시에는요. 그러다가 야크만이라는 학자가 2011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스템 교육처럼 융합 교육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육 중에 하나가 스팀 교육입니다. 이 스팀 교육은 STEAM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리고 수학 이 다섯 가지를 결합한다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결합한다라는 것 중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공계 쪽이죠. 그러니까 이공계를 좀 더 확산시키고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수학이 맨날 어려워요 내지는 과학이 복잡해요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얻어나간다 라는 것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교육인데 이 정의적 특성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 부진화를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교과목 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은 결과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간다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 지금 연결 등에서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이제 독서 행동에서 부진이라든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학습 속도의 문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시해졌고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교육부의 발표가 2022년에 하나 있었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인데 이 부분도 제가 직접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를 활동하면서 기사를 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컨텐츠를 짜게 된다면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제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좀 이제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질문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를 좀 공유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 부진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수학의 성격과 타 교과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국어랑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수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발표를 마무리 접으고요.
기초학습 부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요새 또 나왔던 내용이 킬러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킬러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접하면 접할수록 수학에서 학업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저희는 변별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변별력 때문에 어렵게 내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최소한의 학업 기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원에서 제시가 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단지 문제 풀고 결과론적으로 몇 등급에 있는지를 중요한 이런 사회 속에서는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국민 인식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질 텐데, 뭐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평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말이 좀 무거워졌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 분야를 하나씩 소개를 해보고,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수학 교육 쪽의 소재,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는 장소가 달라졌고, 공부하는 그 환경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학 교육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